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유독 그리워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40여 년 전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죠. 당시 저와 아내는 갓 대학 생활을 시작한 풋내기였어요. 그녀를 만난 건 정말이지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녀석이 미팅에 같이 가지 않겠냐며 저를 꼬여내더군요.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쑥맥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놈의 꼬드김을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졸라오는 녀석 때문에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오자는 생각으로 미팅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를 한참이나 졸라댄 그 친구놈은 저의 평생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 녀석 덕분에 제가 평생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던 셈이니 당연한 일이죠.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야말로 진부한 표현이지만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4대4로 진행된 만남이었던지라 아내 옆에는 다른 여학생들도 여럿 서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오롯이 아내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가녀린 목선, 어깨에 살짝 스치는 단발머리, 새카맣게 빛나는 두 눈동자까지. 그때까지 여자와 손조차 잡아보지 못했던 저였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꼭 저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리라 하고 말이죠. 저희의 연애 기간은 꽤나 긴 편이었습니다. 20살 때 처음 만나 무려 8년여의 기간 동안 데이트를 했으니까요. 그간 있었던 일들은 셀 수조차 없이 많았지요. 입대하던 날 그녀가 흘렸던 눈물, 저녁 후 서로를 꼭 끌어안던 순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다녀온 여행까지.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저는 당시 팔불출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는 흔히 사랑꾼이라고들 하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한 줄, 그 고운 심성에 대한 감탄을 한 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품은 나의 연심을 담아 한 줄 써내려가면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흐르던지요. 또 종이는 어찌나 조그맣던지. 하고 싶은 말을 채 반도 끝내기 전에 까만 글씨가 빽빽하게 가득 찼습니다. 당시의 아내는 원체 수줍음이 많은 숙녀였어요. 때문에 긴 편지를 건네주면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고개를 푹 숙였죠. 지난번에 준 편지는 다 읽었어? 하고 물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귓볼만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아내이기에 그녀로부터 마음을 담은 답장 하나라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연애를 하고 결혼 후 두 아이를 장성한 어른으로 키우기까지 그녀는 제게 조그마한 메모 한 번 남긴 적이 없죠. 그게 내심 서운했지만 일부러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 역시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성격 중 일부였으니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을 감으면 연애 시절 저희의 모습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는 볼 수 없는 아내이기에 가끔은 한없이 서글퍼지기도 하지만요. 네, 이쯤 되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오늘은 아내가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40년 동안 제게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고 두 딸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였던 그녀는 작년 이맘때쯤 기나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지요. 아내와 사는 내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아내에게는 너무나 힘든 짐을 많이 떠안기곤 했죠.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날 이후로 딱 8년이 되던 날, 저희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지내온 그녀였기에 저는 꼭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더군요. 원체 고지식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내를 처음 만나던 날부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천의 고아인 주제에 누구 자식을 넘보냐며 험한 말도 많이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저라는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모든 모욕을 견뎌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내 뱃속에 저희의 2세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일이었죠. 첫째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참지 못하셨어요.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첫째부터 계집애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고 소리를 지르시기까지 했죠.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께 혼인한 적 없던 저는 그저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고 아버지는 그러게 내가 못 배운 며느리는 드리는 거 아니랬잖아 하며 배에 아이를 품은 아내의 면전에 담배 연기를 뻐끔뻐끔 뿜어내셨죠. 그날 다시 차를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아내가 소리 없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축복처럼 찾아온 아이를 차마 환영하지도 못한 채 죄책감부터 느껴야 했던 제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네요. 부모님의 예상치도 못했던 모습을 보고 온 날 저는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깜짝 선언을 해버렸지요. 여보, 우리 더 이상 우리 부모님과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아내는요. 그 착하디 착한 여자는 오히려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어요.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하지만 저도 차마 질 수는 없었어요. 가끔은 엄격하셨어도 저에게만큼은 마냥 따뜻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부모님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제 자식들에게 그처럼 모질게 대하실 거라면 차라리 연을 끊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아내는 종종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와요. 하다못해 인사라도 좀 드리고, 응? 하고 넌지시 말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저를 보고 불효자식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제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말도 되지 않을 만큼 심한 모독을 한 부모님과 계속 연을 이어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저희 부부에게는 복숭아처럼 뽀얗고 귀여운 딸아이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자식 앞에서는 팔불출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정도가 남달랐던 것 같네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는 딸아이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다 시켜주고 싶어서 밤을 새워 야근하는 일이 허다했지만 그럼에도 매 시간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 와이프와 아이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저희 첫째 딸 희진이는요.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이지 똑부러진 아이입니다. 3살이 되기도 전에 말을 떼었고 5살 무렵부터는 혼자 동화책까지 술술 읽었을 정도예요. 게다가 2살 터울인 동생 희수에게도 어찌나 착한 언니인지 두 녀석이 싸우는 모습을 본 게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죠. 아니, 사실 두 딸아이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둘째 희수의 출산 예정일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해버렸거든요. 당시 아내는 배가 남산만큼 부른 만삭 임산부였습니다. 그 무거운 몸으로 희진이를 정성껏 돌봤고 제게도 아침 저녁을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주던 만점 아내이자 엄마였죠. 사고를 당하던 날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1992년 5월 4일.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어린이날을 딱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며 여느 때처럼 아내와 깊은 포옹을 했고 다시금 만삭이 된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또 머리카락이 복슬복슬하게 자란 희진이의 뺨에도 입을 맞춰주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자동차를 몰고 회사로 향하던 중 저는 공사 현장으로 시멘트를 운송하던 레미콘과 충돌 사고를 겪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빌어 설명하자면 당시에 저는 다시 살아나는 게 기적일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의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해드릴 수 있는 수술을 다 하더라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차마 저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여 제 수술비를 댔고 정작 자신은 둘째를 출산한 뒤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고 합니다. 시가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 친정 부모님은 이미 한참 전 세상을 떠나신 상태로 그녀가 얼마나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야 했을지를 상상하면 그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내는 당연히도 둘째를 혼자 낳아야 했어요. 분만실에 우렁찬 둘째 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 아내 역시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축복이 찾아와 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마음이 반이었고 나머지 반은 여자 혼자 두 딸아이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싶은 걱정이 가득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염치를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으로 먹을 쌀조차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아이들 분유값이 없었던 것은 물론 기저귀조차 빨았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이지 최후의 수단으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 없었다네요. 내 아들 신세 망쳐놓고 뻔뻔스럽기는 니까 계집애만 없었어도 우리 아들 지금쯤 얌전하고 예쁜 부인이랑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다. 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도 하나 낳았겠지. 하며 땡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 말고 아내가 사고를 당했어야 했다며 협박에 가까운 악담까지 퍼부으셨다네요. 저는 아이들이 전부 성인이 된 뒤에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아내는 제 속을 태워가며 비밀처럼 이 일을 감춰왔던 겁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께 등을 돌린 제가 더 큰 불효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여튼 그날의 날선 통화 이후로 아내는 가장으로서 이전보다 더욱더 피땀을 흘려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 아르바이트와 신문 배달 일을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등에는 첫째를, 앞에는 둘째를 들쳐매고 동네를 누비며 조간신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또 낮 시간 동안에는 희진이와 희수를 어린이집에 맡긴 채 기사 식당에서 설거지며 서빙 일을 도맡아 했고요. 그러면서도 두 딸을 어찌나 금지옥엽 키웠는지 아이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해맑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학교 숙제 한 번 밀린 적이 없었고 그 나이 또래라면 당연히 하는 반찬 투정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물이라도 할까 나서서 설거지며 빨래를 하면 했지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는 예쁜 딸들입니다. 꼭 필요할 때마다 곁을 지키지 못했던 아비도 원망하지 않았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참 누굴 닮아 이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지 제 엄마를 거푸집처럼 빼다 놓은 두 아이들에게도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내는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환절기면 늘 감기를 달고 살았고 1년 중 반 정도는 기침을 하며 보냈죠. 그렇게나 허약한 여자가 홀로 살림이며 바깥일까지 전부 해내야 했던 긴 세월이 제게는 너무도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 와중에도 매일 저녁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와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몸을 닦아주기까지 했으니 제가 잃었던 정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건 기적이 아닌 순전히 아내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아내가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내내 신문을 배달하고 잠시 쉬던 그녀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그녀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전화만큼은 좋은 소식을 담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샘솟았다고 하네요. 다행스럽게도 아내의 예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라는 한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의 의료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김수혁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지금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아내는 추후에도 이때 당시의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이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하곤 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첫째 딸이 7살, 둘째가 5살이 되던 해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무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움직임 없이 침대 위에 누운 채로 보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병원에서 다시 걷는 방법을 익히는 내내 어찌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던지요. 내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금방이라도 욕을 내뱉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허벅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한 발 내디디려다가 머리부터 땅바닥에 박으며 넘어지기도 수십 번이었고요. 아내가 앞에서 할 수 있다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응원을 하는데 오죽하면 그런 아내가 밉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말지. 그랬다면 나도 깔끔하게 포기해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바보 같은 원망도 했었고요. 길거리에서도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열심히 감각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병원과는 다르게 한여름에 달궈진 아스팔트는 그야말로 위험 그 자체였어요. 아내가 잠시 한눈을 팔면 그새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흘렀지요. 하루는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에게 못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냐고. 두 발로 뛰기는커녕 3살짜리 꼬마보다도 걸음마를 못 뗐으니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당시에 저는 사내가 돼서 자식과 아내도 건사하지 못하는 못난 놈이 될까봐 매일같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아내는 화 한 번 내지 않았어요. 그저 속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이었죠.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여보, 내가 지난 5년 동안 당신에게 품은 희망이 있잖아. 그걸 보답한다는 생각으로라도 그만 살겠다느니 죽어버리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 다정하지만 사뭇 단호한 그녀의 음성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그 길로 다시 바깥에 나가 홀로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무한하게 반복했습니다. 결국 꾸준히 제 회복을 돕고 재활 훈련까지 함께 해준 아내 덕분에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던 무렵 저는 다시금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2번째 걸음마를 뗀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처음 사랑하는 2딸을 품에 안던 날 제가 느꼈던 행복은 감히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내 팔로 사랑하는 이들을 단단히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게 어찌나 큰 기쁨과 축복으로 와닿던지. 그 이후로는 저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2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저 역시도 몸을 회복한 뒤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실제로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행운도 몇 차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희진이의 의대 합격 소식이었고 2번째는 희수의 취업이었죠. 원체 똑순이었던 희진이는 수도권 대학 의대에 당당히 붙어주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픈 아빠와 허약한 엄마를 돌봐줄 수 있는 의사가 꿈이었던 아이였기에 저희 가족의 행복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타고나기를 여장부처럼 태어난 둘째 희수는 어린 나이부터 취업을 목표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도 걱정이 되었지만 희수는 누구보다 높은 성적으로 고교 생활을 졸업한 뒤 국내에 손꼽히는 이벤트 기획 회사에 일자리를 구했답니다. 그런 뒤 꾸준히 돈을 벌어 가게에 도움을 주었죠. 저와 아내는 어딜 가든 자식 농사를 잘했다며 부러운 시선을 받았어요. 모든 게 2 딸들 덕분이었죠.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한 부모인데도 아이들은 늘 저희를 존경해 주었네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항상 행운만이 가득할 줄 알며 살던 어느 날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기침이 몇 달째 그치지 않아 찾아간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 허약하던 그녀이기에 평소처럼 감기인 줄 알고 방치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몇 년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리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아내는 긴 투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저희 집은 꼭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우울했습니다. 2 딸은 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도 차마 마음을 붙들지 못해 베란다에서 연신 울음을 삼켜야 했죠. 그 난리 중에도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있던 사람은 오히려 아내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응? 아내는 저와 2 딸을 달래며 의연하게 굴었어요. 사실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이었을 텐데 되려 차분하게 아이들의 머리칼을 쓰다듬는 그 손길이 저를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시집와 모진 시댁의 수모를 견뎌야 했던 20대의 그녀. 식물인간이 되어 언제 깨어날지도 분명치 않은 남편을 온종일 돌봐주던 30대의 그녀. 2 딸아이만큼은 떳떳한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길 자처했던 40대의 그녀.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심장을 파고드는 통에 차마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최선을 다해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약재가 있으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악착같이 구해왔습니다. 그걸 다려 아내에게 먹일 때면
이유 모를 희망이 샘솟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찰나일 뿐이다. 아내는 분명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하는 가망 없는 소망이라도 품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또한 엄마의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열정을 불태웠죠. 제 몸이 피곤한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매일 야근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끼니조차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만큼요. 또한 첫째는 제 손으로 엄마를 완쾌시키겠다며 혹독한 인턴이며 레지던트 과정을 수학했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마치고 모교 산하의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아내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숨이 차올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하루에 30분씩은 꼭 바깥에 나가 가벼운 산보를 했지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뭐가 힘들어. 당신이랑 애들 두고 떠날 생각하면 나는 그게 더 힘들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오히려 보란듯이 더욱더 스스로를 가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고 야위어가는 자기 자신이 보기 싫다며 립스틱과 화장품을 사 모으기도 했죠. 그녀의 약해지는 몸보다 더 저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애써 밝은 척 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잠들 시간이 가까워지면 갑작스럽게 눈물을 쏟아내며 죽기 싫어,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여인이 부디 자신의 죽음을 막아달라 애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내의 심정은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짐작조차 어려우실 겁니다. 차라리 제 심장을 도려내 팔아서라도 아내를 살려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의 소망을 배신하기라도 한 듯 매일 아내의 몸은 약해져만 갔습니다.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버텨준 덕분에 처음 암 판정을 받은 뒤 10년이 넘도록 저희의 곁에서 머물러 주었지만 이 역시도 위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억지로 그녀를 붙잡아 두느라 오히려 아내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지 매일같이 의심해야 했어요. 이렇듯 무너져가던 저와는 다르게 두 딸아이는 너무나 건실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10년 사이 첫째는 전의무이가 되었고 둘째는 제 이름으로 행사 기획사를 차려 어엿한 대표님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희진이는 온갖 신약이 나올 때마다 제 엄마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시험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중 어떤 것도 아내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고통스러운 항암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 사이 아내의 몸은 점점 더 야위어만 갔어요. 원래부터 아담하던 그녀였건만 살이 빠지고 또 빠져 나중에는 뼈밖에 남지 않았죠. 온몸에는 털이 한 올도 남지 않았고요. 치료제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에는 발진이 생겼습니다. 그 시점쯤 되니 오히려 그녀를 붙잡아두는 게 더 죄스러운 일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아무리 강한 진통제도 와이프의 고통을 잠재우진 못했으니까요. 병상에 누운 채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는 그녀를 보며 저는 결국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인정하자고 대신 남은 시간을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이죠. 엄마가 얼마 뒤면 돌아가실 것 같아. 어느 날 희진이는 애써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저와 희수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몇십 번은 거쳤던 CT 촬영 결과가 나오던 날이었죠. 희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가족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 아내의 죽음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내 본인도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는지 그 무렵부터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여보, 나 남은 시간은 집에서 보내고 싶어. 아내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선언했어요. 저와 두 딸은 긴 상의 끝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봤던 희진이의 의견이 컸어요. 병원에서 죽을 날만을 목 놓아 기다리게 하는 건 엄마에게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제 아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약값을 대기 위해서 저는 일을 나가야만 했어요. 때문에 그녀를 홀로 내버려두는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희수,
그리고 희진이를 위해 집을 쓸고 닦았고 가끔 밑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누워서 쉬라고 말을 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알 것도 같네요. 그게 아내 나름의 이별을 준비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남겨질 저와 두 딸도 저희 나름의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모두 둘째인 희수의 의견이었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작은 파티를 열면 어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엉뚱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말을 더 듣다 보니 알 것 같더군요. 아내를 마냥 꽁꽁 감싸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실제로 아내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도 안다고 말이죠. 그러니 부디 자기를 환자 취급하지 말고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한 지 40주년이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결혼기념일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로 한 채 행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마침 작은 딸이 운영하는 회사가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덕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네요. 다양한 소품들을 준비하고 아내가 좋아하던 과일과 다과류를 구매했습니다. 예쁜 현수막도 제작했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버텨줄 수 있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저와 두 아이들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파티를 열기 사흘 전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늘 비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행사를 불과 이틀 남긴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희진이로부터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가 집에서 쓰러져서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옮겨왔다고 말이죠. 딸애가 새벽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해서야 쓰러진 엄마를 발견했다고 하니 자칫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간신히 아내의 숨을 붙여놓고 희진이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이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빠. 난 오히려 엄마를 괴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는 못하겠어요. 아이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저로서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못난 아비의 못난 남편이었을 뿐이었어요. 5년간 제 병수발을 드느라 병에 걸린 아내, 차마 딸을 달래줄 수도 없는 아빠, 그게 저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24시간 내내 그녀를 지켜줄 의료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간신히 의식을 차리긴 했지만 아내는 차마 몇 마디 말을 할 기운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여보, 제발 내 곁에 조금만 더 있어줘. 응?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아내는 힘없는 눈빛으로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고요. 그 맑은 눈동자에서 몇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니 누군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녀는 남겨질 저희가 아프지 않길 바랐던 겁니다. 저희의 기억에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다정한 엄마이자 아내로 남길 바랐던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파티 말이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는 계획했던 것과 조금의 차이도 없이 파티를 열었어요. 의료진 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1인실에 머물며 화려한 장식을 곁들인 잔치를 열었죠. 함께 케이크도 자르고 많은 환자분들을 불러 축하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토록 아름다운 여자와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모든 이들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날의 그 뜨거운 박수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희진이가 사온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아내의 담당 간호사님이 빌려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도 아낌없이 찍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간만에 고통 외에 다른 감정이 떠올랐어요. 순수한 기쁨과 행복이요. 잔뜩 쉰 목소리를 쥐어짜서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 이제 걱정 없이 떠나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만큼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네요. 오히려 저 역시도 충만한 행복감에 미소를 지을 정도로 말이죠. 그토록 기억에 남을 행사가 치러지고 딱 하루 뒤, 제 아내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던 날에는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리더군요. 마치 하늘이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입니다. 그날의 우중충하던 하늘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네요. 실신을 할 만큼 많이 울기도 했거니와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칭찬에 걸맞게 아내의 장례식장에는 두 딸의 지인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딸아이들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침착하고 어른스럽게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정작 자신들도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았을 텐데 참 미안한 일입니다. 여하튼 부디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던 이별의 순간은 야속하게도 참 빠르게 닥쳐왔어요. 아내를 말끔하게 꾸미고 묵직한 관뚜껑을 덮고 뜨거운 불길에 밀어넣었습니다. 워낙에 야위었던 사람인지라 뼈가루마저도 한 줌이 채 되지 않아 보였어요. 납골당에 아내를 안치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집안에 저 홀로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어찌나 거짓말 같던지요. 그렇게 반년 동안은 차마 집안에 있기가 힘들어 바깥으로 나돌기도 했습니다. 고맙게도 두 딸이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준 덕에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흔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여니 아내가 6개월 전 만들어둔 갖가지 밑반찬이 보이더군요. 이미 곰팡이가 슬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걸 보니 다시금 눈물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던 깻잎장아찌, 희진이가 어릴 적부터 자주 먹었던 장조림, 그리고 막내딸의 18번인 간장게장까지. 그 모든 걸 차마 버릴 수 없어 막무가내로 냉동실에 집어넣었어요. 아내의 옷과 사진도 정리하기는 이른 듯하여 박스에 꾸겨 넣었죠. 대청소가 끝나고 나니 한층 비어 보이는 집에서 더 이상은 흐르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며 오열을 했네요. 사랑하는 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곳에 몰아넣었던 아내의 옷 무더기 사이로 작은 종이 쪽지가 삐져나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버리지 않았던 영수증인 줄 알았어요. 호기심에 끝부분을 붙잡고 잡아당기자 그 형체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눌러 쓴 쪽지였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과 첫 데이트를 하던 날 입었던 원피스. 그걸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분명 집안 곳곳에 더 많은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는 직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애써 정리해둔 짐을 다시금 미친 사람처럼 뒤적거렸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그릇들 사이에는 아내의 특제 불고기 양념장 레시피가, 화장품을 진열해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발라야 하는 알러지 방지 로션 정보가 적혀있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죠. 또한 옷장에 걸려있던 블라우스에는 희진이에게 물려줄 것, 세련된 청바지 주머니에는 희수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라는 메모가 끼워져 있었고요. 평생 부끄럽다며 단 한 번도 써주지 않았던 쪽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는 길에야 남겨준 그녀가 약간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목 울 때를 간지리는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볼 아내가 슬퍼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쪽지들 사이에서 길다란 장문의 편지를 발견하던 순간 그 모든 결심은 일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어요.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연보랏빛 편지지 위에는 병마와 싸우느라 힘이 다 빠져버린 손으로 한자씩 꾹꾹 눌러 적은 아내의 마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말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 당신이지만 이제는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글로나마 몇 자 남기기로 했어. 나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한시라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당신을 알기에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 우리의 긴 추억이 깃든 이 집 곳곳에 보물을 숨겨놨으니 찾아봐. 아마 당신이 남은 평생 동안 노력하더라도 다 찾기는 어려울걸. 그러니까 우리 내기를 하나 하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당신이 내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말이야. 그때 보물을 몇 개나 찾았는지 꼭 알려줘.
내가 숨긴 걸 모두 발견했다면 당신이 이기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기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도 마. 천천히 여유롭게 보물찾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사랑해, 여보. 그걸 발견하는 순간 마치 제 옆자리에 아내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포근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떠나고 난 뒤 시리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제가 걱정되었던 걸까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 제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더 열심히 살라고, 더 떳떳한 아버지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덕분인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아주 오랜만에 깊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네요. 당장 사진을 찍어 딸아이들과 함께 나누던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한동안 오지 않았어요. 대략 한두 시간이 지나서야 희진이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아빠, 저 퇴근하고 집에 잠깐 들릴게요. 곧이어 희수 역시도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두 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고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한아름 사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날 저희는 정말 간만에 다시는 먹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아내의 불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리에는 영 재능이 없던 저지만 그녀가 어찌나 친절하게 레시피를 적어두었는지 곧잘 불고기 한 접시를 완성해냈죠. 어때? 엄마가 해줬던 거랑 비슷하니? 제가 두 딸에게 묻자 녀석들은 깜찍하게도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라고요. 한참이나 대답 없이 웃음만 짓던 희수가 마침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모여서 아빠가 해주는 불고기 먹어야겠다. 혹시 알아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엄마 손맛이 날지. 딸들의 솔직한 평가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푸하하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만에 두 딸과 저는 말 그대로 파한대소를 하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네요. 식탁 앞에는 내 가족이 웃으며 찍은 결혼 40주년 기념일 사진이, 입안에는 아내가 만들어주었던 것과 똑같은 달달한 불고기가, 그리고 제 앞에는 아내의 예쁜 눈과 코를 빼닮은 두 딸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결코 저희의 곁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 식탁 앞에서 저희 가족은 2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고교 입학을 코앞에 둔 희진이와 갓 중학생이 된 희수, 그리고 젊은 날에 저와 환한 미소를 띤 와이프가 둘러앉아 있었죠. 그 누구도 아프지 않고 그 누구도 슬프지 않은 모습으로요.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행복했던 나날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 텅 빈 듯한 마음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께 한마디를 드리자면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했던 추억과 기억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그들 역시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다시 그들과 만날 그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요, 우리. 저는 이제부터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언젠가 그녀와 재회하는 날 보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 위해서라도요. 끝으로 원체 라디오나 사연 비디오를 듣는 걸 좋아하던 제 아내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연인 미경아, 못난 남편을 만나 고생만 하다 떠난 나의 사랑아, 이제는 부디 나를 잊고 그저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길 바래. 당신과 함께했던 지난 40년이 내겐 매일같이 행복이었어.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는 더욱 최선을 다할게. 희진이와 희수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기들을 꼭 빼닮은 자식들을 낳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까지 보고 들은 세상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줄게.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당신의 왕자님이 되고 싶었던 수혁.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